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상에서 매우 중요한 고위험 임신간호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습 나가서 산부인과 병동에 가면 정말 많이 만나게 될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임신부 4명 중 1명이 고위험 임신을 경험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 하루에도 여러 명씩 만날 수 있는 환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국가고시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실제 임상에서 여러분이 환자와 아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식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고위험 임신이 정확히 무엇인지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위험 임신이란 모체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임신 상태를 말합니다. 환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28세 초산부 김 씨는 정상 임신이어서 한 달에 한 번 정기검진만 받았는데, 옆 병실의 36세 경산부 박 씨는 임신성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오고 때로는 입원해서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정상 임신과 고위험 임신의 차이입니다. 관리 원칙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입니다. 문제를 빨리 찾아낼수록 대처가 쉬워지죠. 둘째는 정기검진과 특별관리입니다. 셋째는 합병증 최소화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을 마치는 것이니까요. 이제 어떤 경우에 고위험 임신이 되는지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환자 사정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풍진의 경우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 선천성 풍진 증후군을 일으켜서 아기에게 심장기형, 백내장,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톡소플라스마증은 고양이 분변이나 덜 익은 고기를 통해 감염되는데, 이것도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임신 중 발생하는 질환들입니다. 임신성 당뇨는 거대화 출산의 위험이 있고, 전자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과 단백뇨가 나타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양막 조기 파열은 감염과 조산의 위험을 높이죠. 세 번째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임신부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있으면 태반 조기 박리 위험이 3배나 증가합니다. 심장병이나 신장병도 임신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위험 요인을 보겠습니다. 임신 관련 요인으로는 지연 임신, 태아 발육 지연, 다태 임신이 있습니다. 특히 쌍둥이나 새쌍둥이 임신은 조산 위험이 단태아보다 5배 이상 높다는 것 기억하세요. 산모 연령도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요. 19세 이하 초임부는 아직 골반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난산의 위험이 있고, 35세 이상 초임부는 염색체 이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다운 증후군 발생률이 35세에는 350명 중 1명인데 40세가 되면 100명 중 1명으로 증가합니다. 기타 요인으로는 저체중이나 비만, 흡연, 약물 복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태반 조기 박리 위험을 2배 증가시키고 저체중화 출산 위험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부 교육할 때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환인 임신오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오조는 영어로 하이퍼에미시스 그라비다룸이라고 하는데요. 각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이퍼는 과도한, 이메시스는 구토. 그라비다룸은 임신을 뜻하니까 임신 중 과도한 구토라는 의미죠. 여러분, 일반적인 입덧과 임신오조를 구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입덧은 아침에 속이 울렁거리고 특정 냄새에 민감해지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반면 임신호조는 하루 종일 구토가 지속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체중이 감소하며 결국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HCG가 정상보다 2에서 3배 높게 나타나는데 포상기태나 다태 임신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원하지 않은 임신이나 가족 갈등, 경제적 스트레스 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호조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이 선생님, 저는 물만 마셔도 토해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은 체중 감소 5%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 전 60kg이었던 분이 57kg이 되면 즉 3kg이 빠지면 임신호조로 진단합니다. 탈수 증상도 나타나는데요. 소변량이 감소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입술이 갈라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세톤료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케톤체 때문입니다. 환자에게서 과일향 같은 단내가 나면 케톤 산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진단 과정을 실제 임상에서 하는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병력 청취를 합니다. 하루에 몇 번 토하세요? 체중이 얼마나 빠지셨어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드신 게 언제예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증상의 심각도를 파악합니다. 다음은 신체 검진입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하면 보통 빈맥과 저혈압이 나타나고 피부 탄력도를 검사하면 탈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스킨 털글 테스트라고 하는데 손등 피부를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시간이 2초 이상이면 탈수를 의미합니다. 검사실 검사에서는 소변 케톤이 2 포지티브 이상이면 의미가 있고 혈액 검사에서 전해질 불균형, 특히 저칼륨 혈증을 확인합니다. 초음파 검사도 중요한데요. 포상기태나 다태 임신 같은 원인을 찾을 수 있고 태아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 간호중재는 TPN, 즉 완전비 경구 영양 정맥 공급입니다. 왜 TPN이 최우선일까요? 심한 탈수와 영양 부족, 전해질 불균형을 가장 빠르게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치료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4시간 금식을 시킵니다. 위장관을 완전히 쉬게 하는 거죠. 그동안 IV로 수액을 공급하는데 하루에 3,000매 정도의 수액을 줍니다. 포도당 용액과 생리식 염수를 교대로 주고 여기에 비타민 B 컴플렉스와 포타슘을 첨가합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점진적으로 식이를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맑은 유동식, 그 다음 미음, 죽, 밥 순서로 진행하는데 환자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서둘러서 진행하면 다시 구토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진토제로는 프로메타진이나 프로클로르페라진을 사용하는데 이 약물들은 FDA 카테고리 C로 임신 중 사용 가능한 약물입니다. 식이 관리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일으키기 전에 침대에서 크래커 2개에서 3개를 드세요. 이렇게 하면 공복 상태의 구역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2시간마다 소량씩 자주 드시도록 교육합니다. 간호중재에서 신체적 간호만큼 중요한 것이 심리적 지지입니다. 임신호조 환자들은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아기한테 미안해서 이런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자들에게 임신호조는 엄마의 잘못이 아니에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의학적인 상태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안심시켜야 합니다. 가족, 특히 남편의 지지도 중요한데요. 남편이 함께 있을 때 임신호조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교육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치료적 유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5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째, 임신 전 체중의 20% 이상 감소. 둘째, 38도 이상 체온 지속. 셋째, 선망이나 황달 출현. 넷째, 만성영양 결핍으로 모체 생명 위협. 다섯째, 호흡수 분당 130회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었던 환자가 48kg이 되면 20% 감소한 것이고, 이런 경우 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치료적 유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결정은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출혈성 건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산은 임신 20주 이내 또는 태아 체중 500g 이하일 때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산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전체 임신의 15에서 20%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이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 환자를 간호할 때 당신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산은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 충격도 큽니다. 많은 여성들이 죄책감, 상실감, 우울감을 경험하는데, 이런 정서적 측면도 우리가 꼭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유산의 원인을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조기 유산, 즉 12주 이내 유산의 가장 흔한 원인은 염색체 이상입니다. 전체 조기 유산의 50%에서 60%가 염색체 이상 때문인데, 이것은 자연의 선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엄마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라고 꼭 설명해야 합니다. 후기 유산, 즉 12주에서 20주 사이, 유산은 주로 모체 요인이 원인입니다. 자궁기형, 자궁경관 무력증, 감염 등이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다음 임신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산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은 자궁경관의 상태입니다. 절방 유산은 자궁경관이 닫혀 있고 태아 심박동이 정상입니다. 출혈이 있지만 임신 유지가 가능한 상태죠. 이런 환자에게는 아기는 괜찮아요. 절대 안정하시면 임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심시켜 드립니다. 간호중재는 절대 침상 안정, 성관계 금지, 그리고 출혈량 관찰입니다. 불가피유산은 양막이 파열되고 자궁경관이 개대되어 임신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미 유산 과정이 시작된 것이므로 남은 조직을 제거하는 소파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자는 큰 상실감을 느끼므로 정서적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목표가 뭐냐면 임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치료 옵션 3가지 보시죠. 첫 번째, 자연 배출 기다리기입니다. 경관이 이미 열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고 출혈이 계속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두 번째, 약물 사용으로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을 쓰는데요. 이게 자궁 수축을 도와줘서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제제예요. 이거 양리학에서 배웠죠? 세 번째, 소파술입니다. 출혈이 심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으면 바로 소파술 들어갑니다. DNC라고도 하죠. 딜라테이션 앤 큐레테이즈입니다. 불완전 유산은 태반 일부가 자궁 내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출혈이 있고 감염 위험이 높아서 즉시 소파술로 잔여 조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최우선 순위가 뭐다? 즉시 소파술입니다. 왜 즉시 해야 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출혈이 계속됩니다. 태반 조직이 남아있으면 자궁이 제대로 수축을 못해요. 그럼 혈관이 열려 있어서 계속 피가 나겠죠. 둘째, 감염 위험이 높아요. 죽은 조직이 자궁 안에 있으면 세균 번식에 온상이 됩니다. 셋째, 빈혈과 쇼크 위험이에요. 계속되는 출혈로 헤모글로빈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1단계는 즉시 소파술 준비하는 거예요. 2단계는 출혈 관리로 IV 라인 2개를 확보합니다. 왜 2개냐고요? 하나는 수액,
하나는 수혈 대비용이에요. 생리식 염수나 하트만 용액으로 볼륨 보충하고 3단계는 감염 예방으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보통 세팔로스포린 계열을 씁니다. 15분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랑 맥박, 왜냐하면 쇼크 징후를 빨리 잡아야 하거든요. 혈압 떨어지고 맥박 빨라지면 출혈성 쇼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완전 유산은 모든 조직이 완전히 배출된 상태입니다. 출혈이 적고 자궁이 잘 수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메덜진을 근육주사로 투여해서 자궁 수축을 돕고 3 내지 4주간 성생활을 금지하도록 교육합니다. 몸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설명드립니다. 계류유산은 태아가 사망했지만 자궁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는 임신 증상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혈이나 통증이 없어서 정기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것은 DIC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망한 조직이 혈액응고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습관성 유산은 3회 이상 연속으로 유산을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또 유산할까봐 무서워요 라는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 검사를 철저히 해서 자궁경관 무력증, 항인지질 항체증후군, 갑상선 질환 등을 찾아내고 치료해야 합니다. 인공유산, 즉 치료적 유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심장병이나 본태성 고혈압, 태아의 심각한 기형 등이 적응증이 됩니다. 유산을 경험한 여성의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적 회복과 함께 정서적 지지입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에요 라고 말해주고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자궁경관 무력증은 무통성 경관 개대가 특징입니다. 이 무통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보통 임신 14주에서 28주 사이에 발생하는데 환자는 갑자기 물 같은 게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응급실에 옵니다. 자궁 수축 없이 자궁경관이 열려서 태아와 양막이 갑자기 배출되는 거죠. 원인은 선천적으로 자궁경관이 약한 경우 이전 출산이나 소파술로 인한 손상, 임신 중 DES 약물 복용 등이 있습니다. 진단은 과거력이 중요한데 이전 임신에서 무통성 경관 개대가 있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치료는 자궁경관 봉합술입니다. 임신 12주에서 14주에 예방적으로 시행하는데 자궁경관을 실로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슈로드 카술은 봉합사가 질내에 노출되지 않아 감염 위험이 낮지만 수술이 복잡합니다. 맥도날드 술은 간단하지만 봉합사가 노출되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둘 다 임신 14주에 시행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수술 후 간호는 양막 파열 징후를 관찰하고 자궁 수축이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성관계도 피하세요 라고 교육합니다. 자궁 외 임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착상하는 것인데 95% 이상이 난관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꼭 외우세요. 자궁 외 임신은 모체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난관이 파열되면 대량 출혈로 쇼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험 요인을 보면 골반 염증성 질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균이 난관을 지나가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후유증으로 난관이 좁아지거나 유착이 생기면 수정란이 자궁까지 가지 못하고 난관에 착상하게 됩니다. 증상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초기에는 하복부 통증과 암갈색 질출혈이 나타납니다. 환자는 한쪽 아랫배가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라고 표현합니다. 파열되면 응급 상황입니다. 갑작스런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특이하게 어깨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복강내 출혈이
횡격막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방사통입니다. 그리고 쇼크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고 의식이 흐려집니다. 이런 상태의 환자를 보면 즉시 수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징후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쿠렌스 사인인데요. 배꼽 주변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복강 내 출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혈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나타나는데 자궁 외 임신 파열뿐만 아니라 급성 췌장염이나 복부 외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이 징후를 보면 심각한 뇌출혈이 있구나 하고 판단하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수술팀에 연락하고 수혈 준비를 하고 활력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자궁 외 임신 진단의 핵심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타 HCG가 1000에서 2000 MIU 이상인데 질식 초음파에서 자궁 내 재태낭이 보이지 않으면 자궁 외 임신을 의심합니다. 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열되지 않고 크기가 4cm 미만이면 메토트렉세라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세포 분열을 억제해서 임신 조직을 퇴화시킵니다. 하지만 파열되었거나 혈액동학적으로 불안정하면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복강경으로 난관절 제수를 하거나 응급 상황에서는 개복수를 합니다. 수술 전후 간호에서는 출혈 관찰과 쇼크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상기태는 육모막 수포성 변성을 일으켜 포도송이 모양이 되는 질환입니다. 이 포도송이 모양 시각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완전 포상기태는 태아 조직이 전혀 없고 부분 포상기태는 태아 조직이 일부 있습니다. 완전 포상기태가 더 위험한데 20%에서 침륜성 기태나 육모상피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초음파에서 눈보라 스노스톰 같은 양상을 보이고 베타 HCG가 임신 주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10주인데 HCG가 100만 이상 나오면 의심해야 합니다. 치료는 흡인소파술로 포상기태 조직을 제거합니다. 자궁 크기가 12주 이하일 때 시행하고 옥시토신을 주사해서 출혈을 줄입니다. 추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베타 HCG를 1년간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매주 3주 연속 음성이 나오면 수술 후 1년까지 매월 검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반드시 피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하면 HCG가 올라가서 재발인지 임신인지 구별할 수 없거든요.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검사. 네, 흉부 폐사진입니다. 자궁 문제인데 왜 폐사진을 찍을까요? 네, 맞아요. 전이 때문이에요. 포상기태 조직이 나쁜 마음 먹고 어디 가고 싶다 하면요.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폐예요. 왜? 혈관 타고 가기 제일 쉬우니까. 첫 1년 동안은 3개월마다 찍어요. 베타 HCG 올라가면 바로 찍어요. 지체하지 말고. 32살 여성분이었어요. 포상기태 진단받고 수술도 잘 받으셨어요. 처음엔 베타 HCG가 쭉쭉 떨어졌어요. 다들 다행이다 했죠. 그런데 3개월 후 정기검사에서 베타 HCG가 50에서 100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바로 흉부 엑스레이 찍었더니 폐에 결절이 3개나 보였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항암 치료 시작했고 지금은 완치되셨어요. 이래서 추적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귀찮게 매번 검사하자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치태반은 태반이 자궁 하부에 착상해서 자궁경부 내구를 덮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태반이 자궁 상부에 있어야 하는데 아래쪽에 있어서 아기가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분류를 보면 완전 전치태반은 내구를 완전히 덮고 부분 전치태반은 부분적으로 덮고 변연 전치태반은 가장자리만 닿아 있습니다. 완전 전치태반일수록 출혈 위험이 높고 제왕절개가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통성 선홍색 질출혈입니다.
통증이 없다는 것이 태반 조기박리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환자는 아프지는 않은데 갑자기 피가 나와요 라고 합니다. 태반 조기박리는 정상 위치의 태반이 태아 만출 전에 자궁벽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치 태반과 달리 심한 복부 통증이 특징입니다. 원인으로는 고혈압성 질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신성 고혈압이나 만성 고혈압이 있으면 태반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박리될 수 있습니다. 복부 외상도 원인이 되는데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증상은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칼로 찌르는 듯한 복부 통증과 암적색 출혈입니다. 자궁이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고 태아 심박동 이상이 나타납니다. DIC 발생 위험이 높아서 혈액응고 검사를 자주 해야 합니다. 두 질환을 비교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교는 국시에 자주 나오니 확실히 구별하세요. 전치 태반은 무통성이고 선홍색 출혈이며 자궁이 부드럽고 DIC가 드물고 내진이 금기입니다. 왜 내진이 금기일까요? 손가락이 태반을 건드려서 대량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반 조기박리는 심한 복부 통증이 있고 암적색 출혈이며 자궁이 경직되고 DIC가 흔하고 내지는 주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전치 태반은 주로 제왕절개를 하고 태반 조기박리는 상태에 따라 질식분만이나 제왕절개를 결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수혈 준비가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고위험 임신간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위험 요인을 사정하고 정기적으로 검진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학제적 접근과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교육과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을 교육하고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험 임신부를 간호할 때 신체적 간호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임신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신성 고혈압 질환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